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한테는 저희가 낳은 아들 외에 자식 같은 딸이 하나 더 있어요. 호적상으로는 남편의 여동생으로 되어 있으니 정확히는 제게 시누이가 되는 사이죠. 그런데 사실 시누이와 남편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에요. 그런데도 저희 시부모님 때부터 저희 부부에 이르기까지 25년 가까이 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엔 시누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절망적인 그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뭡니까? 사실 그동안 저희 부부가 대가를 바라고 어린 시누이를 맡아 키웠던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은혜 갚은 까치덕을 보게 되었네요. 곳곳에서 흉흉한 소식만 들리는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아직 세상엔 인정이 남아있다는 걸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남편이 저보다 2학년 선배였거든요. 고3이던 남편과 고1이던 제가 처음 만난 장소는 다름 아닌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왔던 저는 아직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점심시간이 끝나면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거기에 남편이 있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마주친 우리는 비록 말 한마디 섞어보지는 못했지만 은연중에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고1과 고3은 교실층이 달라서 자주 만날 일이 없었지만 등하굣길이나 운동장, 매점 같은 곳에서 가끔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남편 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인연이 되려니 그랬을까요?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우리 학교 날라리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쓰레기 소각장까지 끌려가게 되었죠. 다짜고짜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데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누가 도와주기는 할까? 교실까지는 너무 멀어서 죽어라 도망친다고 해도 금방 잡힐 텐데 어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데 날라리 중 한 명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찰나 머리에서 뭔가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책이었어요. 책 옆면에 십진 분류표에 따른 번호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도서관 책인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 책이 떨어진 곳을 올려다봤더니 남편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날라리들을 향해 말했어요. 니들 지금 정다은한테 삥 뜯는 거냐? 그 말에 날라리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도망을 쳤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벌어진 상황에 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였죠. 그러자 남편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정다은, 괜찮아? 너 혹시 쟤들한테 맞은 거야?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는 몇 분도 안 돼 제가 있는 곳까지 달려왔더라고요. 평소 도서관에서 봤을 때는 세상 고민 혼자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남편이 그날은 평범한 19살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혹시 제가 어디 맞아서 다친 건 아닌지 꼼꼼히 살핀 남편은 그제야 한시름 놓더라고요.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너 왜 그러고 서 있어? 놀라서 그래? 내가 집에 데려다 줘?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나한테 관심 있어요? 제 무릎에 남편은 눈만 꿈뻑이다가 짧은 한숨을 쉬고는 그러더군요. 이름표에 떡하니 적혀있는데 왜 몰라? 한 달 넘게 도서관에서 매일 마주쳤는데
이름을 못 외우면 그게 바보지. 그제야 저는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제 이름까지 알아낸 줄 착각했거든요. 홍당무처럼 빨개진 얼굴로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등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왔지. 그 말에 심장이 벌컹벌컹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앞장을 서더라고요. 말로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날라리들이 또다시 괴롭힐까봐 그런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선 그 말이 나를 좋아해서 지켜주고 싶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한창 할리퀸 문고에 빠져있던 고1 여학생이었으니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연애 판타지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그런 착각을 할 만도 하죠. 남편한테 도움을 받은 이후로 날라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점심시간 때 도서관에서 남편과 마주치면 여전히 집에 가는 길이 무섭다, 날라리들이 또 괴롭히면 어쩌냐 등등 대놓고 꼬리를 쳐댔어요. 덕분에 남편이 저희 집까지 데려다주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꽤 소득도 있었죠. 집까지 가는 길에 남편에 대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고3이니까 당연히 공부나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의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17살이나 어린 여동생? 와, 오빠네 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그 동생 때문에 오빠가 고민할 일이 뭐야? 실은 그 애는 우리 엄마가 낳은 게 아니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임신한 걸 못 알아봤겠어. 엄마가 배도 부른 적 없는데 하루아침에 내 동생이라고 젖먹이 아기를 데려온 거야. 엄마가 낳지 않았다면 아빠가 밖에서 낳아온 거밖에 더 돼. 그런데도 엄마는 아빠한테 화도 안 내고. 솔직히 내가 엄마라면 당장 아빠랑 이혼할 텐데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동생 우는 소리만 들려도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 애를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 공부 걱정만 해도 모자랄 판에 부모님 외도와 배다른 동생 고민까지 하게 된 남편이 안쓰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었죠. 그저 고민을 들어주는 것 밖에는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세상 고민 혼자 다 떠안고 살던 남편이 갑자기 확 밝아진 거예요. 형이 그러는데 우리 집 막내 말이야. 아빠가 밖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입양을 한 거래. 형이랑 누나는 진작 알고 있었더라고.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걱정했잖아. 다시 웃음을 찾은 남편은 그제야 미뤄뒀던 성적 걱정과 대입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성적이 상위권에 있던 사람이라 정신을 차리고 달려드니 금방 원래 자기 성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듬해 남편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그와 동시에 저는 부모님을 졸라 남편을 제 과외 선생으로 불러들였어요. 너 예체능과인데 굳이 나한테 영수 과외를 받겠다고? 차라리 그 시간에 수능이나 실기 점수를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빠, 예체능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문과나 이과만큼은 아니지만 예체능도 성적이 중요하단 말이야. 어차피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 할 생각이었다며. 과외보다 더 좋은 알바 자리가 어딨냐? 그러니까 과외해줘. 남편 말대로 저는 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예체능과라서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이나 실기에 중점을 두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남편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고집을 피운 거였죠. 그렇게 시작된 과외는 창피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사귈 수 있을까? 음흉한 꿍꿍이를 가진 저와는 달리
남편은 정말 공부만 가르쳤거든요. 저의 형편없는 영수 실력을 고스란히 까발린 채 진행되는 수업 때문에 연애는 개뿔, 죽어라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기에 바빴죠. 그렇게 남편의 졸업식을 앞둔 2월 어느 날, 남편이 과외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남편네 집에도 전화를 해보고 삐삐도 여러 번 쳤는데도 말이죠. 결국 그날 남편은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집이라도 알면 찾아갔을 텐데 어디 사는지를 모르니 그럴 수도 없었죠. 과외를 펑크 내고 며칠 뒤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잔뜩 화가 난 저를 화를 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만 이어진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평소 지병을 앓고 계시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없는 저였지만 남편의 슬픔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도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걸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마치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사람처럼 시리에 빠질 수밖에요. 그래도 남편은 제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서 금방 슬픔을 털고 일어났어요. 전처럼 과외도 열심히 봐주고 어머님 대신 어린 동생도 잘 돌봐주었죠. 가끔 집에 동생을 봐줄 사람이 없을 때는 제게 양해를 구하고 동생을 데리고 과외를 하러 오기도 했어요. 그 덕분에 막내 시누이와는 일찍부터 안면을 틀 수 있었죠. 남편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제 과외는 이어졌어요. 저는 남편이 대학생이 되고 나니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조금씩 거리감이 느껴져서 초조하기만 했어요. MT니 대학 축제니 하는 대학생들만의 놀이문화가 고등학생인 저한테는 너무도 부럽기 그지없었거든요. 게다가 대학에는 남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강의를 듣는 여학생들도 있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여대생들은 화장도 하고 염색에 파마까지 할 텐데 맨 얼굴에 단발머리인 저로서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과외 시간마다 어른스러운 옷을 입고 입술에 립글로스도 바르곤 했는데 하루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다은아, 내가 진작부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너 옷차림이 그게 뭐니? 입에 바른 건 또 뭐고?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벌써부터 어른 흉내야. 그런 거 할 시간에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낫지 않겠니? 앞으로는 과외할 때 옷 단정히 입어. 입에 바르는 것도 하지 말고. 알았어? 제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청학동 선비처럼 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꼬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말이죠. 이런 제 음흉한 꿍꿍이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정말 공부만 가르치다가 이듬해 군에 입대를 했어요. 참 융통성도 없고 눈치도 없는 남자였지만 그래서 더 남편한테 끌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고3이 되어서 남편과 같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성적이 미치지 못해서 그러지는 못했어요. 게다가 수능까지 망치는 바람에 제가 원하던 대학은 다 떨어지고 전문대 디자인과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 바람에 집에서는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욕을 옴팡지게 들어먹었고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는 합격증을 받자마자 그 주 주말 먹을 걸 잔뜩 만들어서 남편이 있는 부대로 면회를 갔어요. 그리고는 정식으로 사귀자고 말을 했죠. 남들은 남자가 군에 가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데 저는 제 발로 고무신을 신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셈이었죠. 그동안 저랑 오랜 기간을 함께하면서 정이 들었던 탓인지 아니면 군대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평소 같지 않게 남편이 순순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1 때 만난 남편과 그렇게 바라던 연인이 되었어요. 부대로 편지도 열심히 써서 보내고
면회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남편이 휴가 때 나오면 그 며칠을 시간 단위로 쪼개가며 함께 보내곤 했고요. 남편도 저도 서로가 첫 연애 상대였기 때문에 모든 처음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둘 다 서툴고 어색하긴 했지만 하나하나 우리 손으로 만들어간다는 기분이 들어서 내 옆에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전문대를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웹 디자이너로 취직한 저는 남편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비록 나이는 2살 어렸지만 사회생활을 먼저 해서 그런가 제 눈에는 남편이 어리게만 보이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도 사회인답게 신용카드로 계산을 해보이면서 얼마나 놀렸나 몰라요.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면 종종 막내 시누이가 따라 나오기도 했는데 엄마 없이 자라는 게 가여워서 머리 피니며 학용품을 사서 안겨주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막내 시누이도 저를 잘 따르게 되었고요.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하는 사이 남편도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 차이를 확인하고 나니 이래서 다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나 보다 싶더군요. 둘 다 번듯한 직장도 있고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자 은근히 프로포즈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해서 더 조급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된 게 결혼 얘기를 꺼낼 생각도 않는 거예요. 매번 제가 먼저 대시하고 손 내밀고 했더니 버릇이 된 건지 아니면 저랑은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건지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던 차 주말에 만나 영화를 보고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느닷없는 제 울음에 남편은 난감해했고 주변 테이블에선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우리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다은아, 너 갑자기 왜 그래? 오빠, 아무래도 나 더는 못하겠어. 우리 그만 만나자. 갑작스런 폭탄 선언의 남편은 얼이 빠진 채 멍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게를 나와버렸죠. 잠시 뒤 계산을 마친 남편이 달려나오더군요. 야, 너 왜 이러는 거야? 부대찌개 먹다가 갑자기 헤어지자니. 왜? 네가 먹고 싶다는 파스타 안 먹었다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부대찌개가 먹기 싫었으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멍청아, 넌 내가 그깟 먹을 것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정민이, 수영이, 가은이 다 결혼했어. 내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건 나 하나뿐이라고. 너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니? 데리고 놀다가 결혼은 조건 좋은 다른 여자 만나서 하려는 거 아니고? 내가 매번 너한테 먼저 손 내미니까 내가 우스워 보이지?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말해봐, 이 자식아. 그러자 남편이 말없이 택시를 잡더니 저를 태웠어요. 그리고는 기사님한테 저희 집 위치를 말하고는 잘 데려다 달라며 차비를 미리 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왔어요. 그때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동안 함께 찍었던 사진이랑 남편한테 받은 선물들을 모조리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회사 앞으로 왔지 뭐예요. 다 끝난 마당에 여긴 왜 왔냐고 따지려는데 먼저 선수 쳐서 그러더라고요. 나랑 어디 좀 가자. 실은 아버지가 널 만나고 싶어 하셔.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말하면 같이 안 가줄 것 같아서 말 못했어. 헤어진 마당에 아버님을 만나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른이 기다리신다는데 안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춘향처럼 따라갔는데 아버님이 너무도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는 거 있죠. 아버님은 아직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이놈이 워낙 눈치도 없고 목적 같은 놈이라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늙어 죽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예쁜 색식감을 숨겨두고 있었구나. 집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진작 결혼을 서둘렀을 텐데. 아가, 미안하다. 그래도 저놈이 애비한테 손 벌리기 미안하다고 지 손으로 결혼자금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린 거니까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오빠가 결혼자금을 준비했다고요? 워낙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잘 몰랐는데 남편은 지금까지 저를 만나면서 결혼 자금을 모아왔던 모양이었어요. 올해 말이면 적금이 만기가 돼서 그때 청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못 참고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해버린 거였죠. 솔직히 반가운 마음 반, 서운한 마음 반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미리 언지를 좀 주면 어디 덧나나요? 꼭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진을 다 빼놓고 감동을 주면 저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살짝 열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달래주셔서 헤어지자는 말은 그 자리에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된 우리는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아무래도 어린 시누이가 있어서 챙겨줘야 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주버님 내에도 그렇고 시누이들도 그렇고 막내 시누이한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보기 안쓰러워 내린 결정이었죠. 사춘기에 접어든 시누이는 또래들보다 체구가 작았어요.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해서 잔병 치레를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워낙 어릴 때부터 저랑 보고 자라 그런가 다른 식구들보다 저를 잘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 시누이 학교에 갈 일이 생기면 아버님 대신 제가 가는 일이 많았어요. 시누이는 글 쓰는 재능이 있어서 교내외 백일장에서 크고 작은 상들을 많이 타오곤 했어요. 그래서 진작부터 대학 진로를 문예창작가로 잡았더라고요. 같은 예체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면에선 남편보다도 시누이랑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비슷한 면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이 지인들과 약주를 한잔 하셨는지 술 냄새를 풍기시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점퍼 속에 붕어빵을 한 봉지 넣고서 말이죠. 막내 며느리 주려고 산 건데 식을까봐 꼭 끌어안고 오셨다며 봉지를 건네시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꿀물을 타드리려고 잠깐 앉아 계시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 만약에 말이다.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뜨게 되면 우리 유영이를 너희가 좀 맡아줄 수 있겠니?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꾸 약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이렇게 정정하신데요.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좋아요. 아가씨는 우리가 책임지고 보살필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고맙다, 아가. 사실 유영이는 말이다. 아버님은 제 대답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동안 자식들한테도 감춰두었던 말씀을 하셨어요. 막내 시누이의 출생에 관한 거였죠. 시누이는 저희 시부모님이 시설에서 입양해온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지병이 있으셔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다니셨는데 그때마다 택시를 모는 아버님이 어머님을 태우고 병원에 다녀오시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평소처럼 검진을 마치고 어머님과 집에 돌아오는데 차 뒷자리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확인해 봤더니 짐가방 안에 갓난 아기가 들어있더라지 뭐예요. 집사람이랑 병원에 가던 길이었는데 웬 젊은 여자가 막무가내로 태워달라고 떼를 쓰지 뭐냐. 당시에 합승도 흔한 일이었으니까 일단 태웠지.
마침 목적지도 가까웠고 했으니까. 그런데 차에 애를 놓고 내렸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초겨울이었으니 망정이지 한겨울이나 한여름이었어 봐. 애가 어떻게 됐겠냐고.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그 길로 달려가 파출소에 가서 사정을 말했더니 당장 아기를 맡아줄 시설이 없다며 부모를 찾을 때까지 며칠간만 아기를 맡아달라고 하더래요. 그렇게 아기를 맡은 지 이틀 뒤 아기는 시설에서 데리고 갔지만 끝내 아기 부모를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CCTV가 상용화되지 않은 시절이라서 아기를 차에 두고 간 여자의 행방조차 찾을 수가 없었대요. 결국 아기는 시설에서 살게 된 거죠.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피덩이를 시설에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야. 셋을 키우나 넷을 키우나 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건데 그냥 우리가 키우자 싶었지.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됐다. 아기를 처음 집에 데리고 온 날은 하필 남편이 수학여행을 떠난 기간이라서 남편은 그런 내막을 알지 못한 채 입양을 한 뒤에야 아기를 만나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 하지 않아도 될 소가리도 했던 거고요. 그 어린 걸 위해 한 결정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싶구나. 그때 우리가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보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었잖니. 집사람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뜨지만 않았어도 그 어린 게 엄마 정도 못 받고 자라진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건 모르는 거죠. 혹시 알아요? 정말 이상한 양부모 만나서 험한 일 당하거나 파양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버님이랑 그이가 사랑 듬뿍 주고 키워주셔서 아가씨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러던걸요. 자기는 아버님 딸이어서 너무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괜한 마음 쓰지 마세요. 아버님은 제 말을 들으시곤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아버님과 단둘이 얘기를 나눈 마지막이 될 줄은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본인은 안다고 하잖아요. 아버님은 저희 집에 방문하시고 며칠 뒤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졸지에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아버님이 나름대로 유언장을 남겨두셨는데 그걸 본 아주버님과 큰 시누이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유언장이라고는 해도 형식도 갖춰지지 않은 종이 메모에 불과했어요. 있는 사람들이야 유언장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따로 있고 미리 공증도 받아놓고 마련이지만 일반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그래도 아버님은 나름대로 자신의 뜻을 밝히려고 달력 뒷장에 유언장을 남기셨던 거죠. 아버님의 유언장 내용은 이랬어요.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을 저희 부부한테 남겨준다고요. 아마도 막내 시누이를 저희 부부한테 맡기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장남인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막내인 너한테 집을 줘? 난 이따위 유언장 인정 못해. 어머 오빠, 여기서 장남이 왜 나와? 요즘엔 딸들도 똑같이 유산 상속 받는다는 건 몰라? 암튼 나도 이 유언장에 동의 못한다는 거엔 동의해. 그냥 이 집 팔아서 3등분 해. 유산을 나누자는데도 저도 남편도 동의해요. 그런데 왜 4등분이 아니라 3등분인 거죠? 엄연히 막내 시누이 목도 있는데 말이죠. 남편이 그 점을 따져 물었더니 아주버님과 시누이 모두 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쟤는 우리 핏줄이 아니잖아. 왜 우리 아빠 유산을 남의 집 자식한테 줘야 해? 안 그래 오빠? 당연히 안 되지. 그리고 이참에 쟤는 파양해버려. 괜히 법적으로 유산 나눠달라 소송이라도 걸지 누가 알아? 그뿐이야. 아버지도 안 계신 마당에 누가 쟤를 맡아 키우겠어. 그간 키워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인간들이 어찌나 몰인정한지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더라고요. 긴 세월 한 집에서 형제로 살았으면서 어쩌면 돈 앞에서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 건지 인간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으로 들인 이상 유영인 우리 형제야. 어떻게 돈 몇 푼에 형제까지 버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내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혹시라도 당신이 잘못되면 유영이 부탁한다고 하셨대. 내 앞으로 집을 남기신 것도 형이랑 누나가 이럴까봐 그러신 걸 거라고. 좋아. 유영인 우리가 맡아 키울 거야.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으니까. 대신 유영이 몫의 유산은 확실히 줘. 안 그랬다간 내가 유영이 대신 유류분 청구 소송할 거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남편이 소송 불사를 외친 덕분에 신우이는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죠. 제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도 저희는 신우이 앞으로 남겨진 유산에서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건 신우이 대학 자금으로 남겨둘 생각이었으니까요. 어린 신우이를 데리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남편도 저도 우리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남편 손으로 신우이 똥기저귀까지 갈아주며 키운 터라 솔직히 자식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물론 저희 친정에서는 이런 상황을 달가워하지는 않았어요. 애가 불쌍한 건 불쌍한 거지만 당신 딸이 고생을 하는 게 안쓰러워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린 신우이를 키우는 게 꼭 힘든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출산을 하자 신우이가 우리 아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저 대신 우유도 먹여주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거든요. 마치 제 남편이 신우이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따지고 보면 신우이와 함께 사는 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살던 신우이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이가 들어간 학교가 안성에 있었는데 서울까지 통학하기 힘들어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처음엔 주말과 방학에는 집에 와서 지내다가 3학년 때부터는 그쪽에 원룸을 구해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보다는 발길이 뜸하게 됐지만 가끔 신우이가 서울집에 오기도 하고 남편과 제가 김치랑 밑반찬을 싸들고 가기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관계는 유지하고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 취직을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요. 저희 부부는 같이 살기를 바랐지만 아무래도 저희 아들도 꽤 자랐고 내 식구가 함께 살기엔 집이 좁아서 그런지 신우이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다 큰 자식 품에서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신우이의 독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회사를 잘 다니는 줄 알았던 신우이가 집에 올 때마다 혈색도 안 좋고 무엇보다 살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빈혈도 심하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미련하게 병원에 갈 생각을 않는 거예요. 아가씨,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셈이야?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안 가겠다고 버티는데? 일어나. 나랑 당장 병원부터 가자. 언니, 나 괜찮아요. 그냥 업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요. 그러면 더 문제지. 아무리 업무가 과중해도 사람 몸이 이렇게 망가질 정도라면 회사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니까. 잔소리 말고 당장 일어나. 어서. 싫다는 걸 억지로 끌고 근처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중병이 의심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며칠 뒤 회사에 월차를 내게 하고 금식을 한 채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세상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지 뭐예요. 상태가 조금 더 심해지면 골수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 중에 중병을 앓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놀랐는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신우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날은 제가 병원에서 함께 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신우이 친부모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유전자 등록을 하자고 말했죠. 혹시라도 골수 이식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친부모 조혈 모세포가 일치 확률이 높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우리 부부도 적합검사는 받겠지만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던 신우이는 꼭 골수 이식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인지 보고 싶긴 했다며 유전자 등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등록을 마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신우이의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겠냐고요. 당연히 만나겠다고 했죠. 그렇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찾아온 사람은 50대 중반의 부부였어요. 병실에 들어선 순간 아, 신우이 부모가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우이와 얼굴 곳곳이 닮았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있는 신우이를 본 부부는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와 끌어안았어요. 신우이도 그분들한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는지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한참이나 울고 난 뒤 부부는 의외의 말을 했어요. 자신들이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병원에서 누군가 아이를 훔쳐갔던 거라고요. 범인을 잡기는 했는데 그 여자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횡설수설해댈 뿐 아이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더군요. 알고 보니 그 범인은 몇 번의 유산 끝에 그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미 뱃속에서 죽은 채 나왔던 모양이었어요. 죽은 아기를 안고 실신할 정도로 울던 여자는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었죠. 그러다 정신이 든 여자는 몰래 빠져나가 신생아실에 있던 신우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선 거예요. 남의 아기를 훔쳐선 일주일 남짓 여관방을 돌며 생활하던 여자는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희 아버님 택시에 아기를 담은 여행 가방을 놓고 내렸던 거고요. 한 여자의 잘못 때문에 20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던 신우이와 그 부모는 그날 이후 그간 못 나눈 정을 나누며 살고 있어요. 이것도 벌써 수년 전 일이네요. 신우이는 그해 겨울에 2살 아래 남동생의 골수를 이식받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어요. 신우이 친부모님이 꽤 재력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그동안 자신의 딸을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며 제주도에 있는 타운하우스 한 채를 주셨거든요. 말로는 분양이 안 된 한 채 있어서 처치곤란이라며 받아달라고 하셨지만 직접 가서 보니까 당장이라도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부담 가질까봐 그러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절했더니 신우이가 집까지 찾아와 받으라고 닥달을 하네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받았답니다. 지금도 그 타운하우스는 세컨하우스로 잘 쓰고 있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도 덕분에 자주 애용하고 있고요. 예전엔 어린 신우이 데리고 사는 걸로 속상해하셨던 친정엄마도 지금은 저희 신우이를 은혜 갚은 까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 깜빡했는데 뒤늦게 저희 집 소식을 들은 아주버님과 신우이가 오랜만에 연락했더라고요. 신우이 친부모 연락처를 알려달라나 뭐라나. 안 봐도 뻔하죠. 어떻게든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딱 잡아댔답니다. 뭐 자기들이 연락처를 알아낸다고 해도 신우이가 그 사람들한테 당한 게 있는데 순순히 그 사람들 요구를 들어주겠어요?
어림도 없지. 그러게 심보 좀 곱게 쓸 일이지. 우리 부부가 대가를 바라고 신우이를 키웠던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우이 덕분에 분에 넘치는 호사를 누리게 된 셈이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세상엔 은혜 갚은 까치들도 많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집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안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몇 달 전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을 선언했는데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깬 거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일 때문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이 결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로 약속하는 거고요. 그런데 결혼이 목전에 닥쳐서 보니 남자와 그 어머니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스드메이에 이것저것 위약금이 처리되어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긴 하지만 그대로 결혼해서 평생 그 집 호구로 살며 끝없이 돈 뜯겼을 생각하면 액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양쪽 집에 인사하고 결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남친 어머니의 시커먼 속내를 알고 나서는 가차없이 돌아섰어요. 나이가 몇이 됐든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대충 웬만한 건 참고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내 인생에 책임 없는 행동이고 수렁에 빠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와 오빠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쭉 엄마와 외조부님과 살다가 몇 년 후 엄마도 지병으로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이모네 집에서 살았어요. 친가는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처음부터 저희 엄마를 탐탁지 않게 여겨서인지 저희를 돌봐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걸로 알아요. 다행히도 외갓분들이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많아서 이모 부부가 저희를 자식처럼 키워주셨죠. 이모네는 저랑 오빠보다 나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도 저희를 친동생으로 여겼어요. 친구들한테도 다 자기 동생이라고 말했지 사촌 동생이다, 이종 사촌이다 이런 설명을 붙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덕에 저와 오빠는 부모님은 잃었어도 더는 큰 아픔 없이 밝게 자랄 수 있었네요. 오빠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이모 부부한테는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를 키워주신 데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꽤 큰 IT 기업에서 개발 프로젝트 일을 하고 있고 역시나 매달 부모님 용돈 드리는 마음으로 이모 부부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언니 부부랑 같이 어버이날하고 생신도 열심히 챙겨드리고 있고요. 남친은 저희 회사 회계 감사를 하는 법인의 일반직 직원이에요. 제가 차장 직함을 달고 있어서 임원분들하고 회계법인에 갔다가 알게 됐고요. 제가 연봉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 적금 들고 주식하면서도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이모네에 계속 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더 풍족하게 쓰기도 했고요. 저한테 이모 부부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만 이모, 이모부라고 하지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 제가 계속 같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희 집 분위기는 그랬어요. 이모네는 이모가 외할아버지한테 받은 부동산도 있고 이모부가 대기업 임원이어서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제 통장이 두둑한 건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남친과 1년 반 정도를 사귀다가 결혼하기로 결정하면서 서로 재정을 공개하게 됐는데요. 남친은 돈을 정확히 1,200만 원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혼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전부였던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우리 신혼집 자금은 대준다고 했거든. 너랑 내가 동갑이라고는 해도 나는 군대 갔다 와서 공시생하다가 포기한 시간이 있어서 사회생활 시작이 늦었잖아. 그러다 보니 직장생활도 10년 좀 안 됐고 그동안 대학교 등록금 대출받은 것도 갚고 이것저것 들어갈 때가 많았어.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산 윤정이 너랑은 경우가 다르잖아. 뭐 혼사가 이렇게 다 어그러지게 된 것도 결국 돈 때문이긴 한데요. 돈보다도 남친하고 남친 어머니의 어이없는 태도가 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도 남친은 제가 파혼한 이유를 이야기할까봐 아주 노심초사했었네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거였죠. 야, 박윤정, 너 파혼한 이유 소문내지 마라. 그거 너도 쪽팔린 거야. 알아? 결혼 깨진 게 자랑은 아니잖아. 나도 아무 말 안 할 거니까 너도 그러는 거 다 입국 닫으라고. 알았지? 이런 거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째 말하는 게 명령조다. 어쨌든 내가 먼저 나서서 말하고 다닐 일은 없을 거야. 너만 잘하면 말이야. 김정호, 너 내 눈에 띄는 데서 자꾸 여자 꼬시고 그러지 마라. 내가 진짜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그 여자한테 너랑 결혼하면 왜 안 되는지 다 얘기할 거니까. 너야말로 나에 대한 험담하기만 해. 회사 게시판에 니네 콩가루 집안인 거 다 밝힐 테니까. 사람을 돈주머니로 하는 게 콩가루 아니겠어? 제 말에 그 인간은 더는 입을 못 놀리고 씩씩대며 돌아가더군요. 정말 찌질하기 그지없더군요. 제가 왜 저런 인간을 좋다고 결혼까지 한다고 했나 싶었어요. 정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솔직히 저라고 파혼한 다음에 사람들 보는 게 껄끄럽지 않았겠어요. 뒤에서 뭐라고 수군댈지 걱정도 됐고 스트레스도 받았는데 직장 동료 한 명이 자기 속을 털어놓더라고요. 박 차장, 그렇게 끝난 게 나아. 나는 지금 결혼 1년 반이잖아. 심각하게 이혼 고민 중인데 이게 은근 걸리는 게 많더라고. 이혼 소송도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고 진짜 결혼식 올린 과거의 나를 때려주고 싶다고. 누가 뭐라 하든 박 차장 인생만 생각해. 김정호 씨 외동이랬지? 요즘이야 거의 외동이 많긴 한데 그래서 더 집착하는 시어머니들도 많다는 것만 알아도 내가 들은 얘기만도 진짜 장난 아니게 많거든. 근데 결혼 전부터 사람 긁는다? 이거 뻔해. 나도 결혼 준비할 때 포기했어야 했어. 나이 많다고 대충 맞춰서 결혼하는 거 절대 아닌 것 같아. 나도 곧 40 된다고 급하게 결혼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니까? 직장 동료는 저한테 이거는 지나가라는 바람이라고 더 좋은 일 있을 거라며 사람들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파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은 결혼 전 자기네 부모님은 오픈마인드여서 제가 이모네 집에서 자란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시집살이 같은 것도 없을 거라고 큰 소리 쳤었어요. 처음 인사 갔을 때 남친 어머니도 저한테 직접 말한 거기도 했고요. 나는 고리타분하게 며느리한테 잔소리하고 쓸데없는 시집살이는 안 시키려고 한다. 하나뿐인 아들 결혼시키니까 며느리를 잘 잡아라. 그런 말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일주일에 전화는 몇 번 해야 되고 명절은 어떻게 챙겨야 되고
아주 시시콜콜 나한테 코치들 하더라.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그만이야. 진짜 그래. 예단도 기본적인 것만 하고 너무 비싼 거 하지 마라. 남친 어머니도 남친도 너무 쿨하게 나오니 오히려 제가 마음을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보시는 건데 할 건 해야지.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제대로 다 해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볼게. 나는 윤정이 네가 이모님, 이모부님,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신기하더라. 그만큼 친가족이나 다름없다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아마도 내 결혼식에 돈 많이 못 보태주니까 미안해서 그러시는 것도 있을 거야. 근데 나도 최소한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다가 시댁에서는 저희 부모님이나 집안에 대해 일절 물어보지 않아서 더 철석같이 믿어버린 것도 있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가 돈 잘 벌고 똑똑하다고 그걸 엄청 칭찬했어요. 능력 있는 며느리 보게 돼서 너무 좋다고요. 요즘은 여자든 남자든 돈 잘 버는 게 최고 아니니? 빠듯하게 벌어서 허득거리며 살며 부모한테도 불효하는 건데 너는 이모한테 용돈도 준다며. 그런데다가 모아놓은 돈도 많고 그게 잘 사는 거야. 맞아 엄마. 그게 실속 있는 거지. 내가 윤정이랑 결혼하겠다는 데에는 그런 이유도 있다니까. 엄마도 좋지? 좋다마다 이해. 남자가 여자보다 못 번다고 그걸로 꽁 하고 그런 것처럼 보기 흉한 거 없다. 실속이 최고지. 우리 아들이 이런 거 보면 참 똑똑하다니까. 근데 니네 식장은 언제쯤으로 잡을 거니? 네, 저랑 정호 씨가 알아봤는데 저희 스케줄에 가장 맞는 건 2월이더라고요. 좀 추울 때이긴 하지만 정호 씨가 계절 좋을 때만 따지다가 늦어지기만 한다고 2월에 하자고 하네요. 어머 그래? 2월이면 우리 단독주택으로 이사 갈 때구나. 내가 그 땡땡산 밑에 예쁜 주택마을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라서 더 나이 먹기 전에 질러보자 하고 이사 결정했다. 너네 신혼집도 그 근처로 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도 좋고. 그래,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 니들 돈도 굽고 좀 좋니? 저는 정호 씨한테 듣기로는 저희 집 구하는데 돈 보태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신혼인데 처음부터 같이 사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고요. 저는 분명 남친한테 돈을 보태주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이 살라는 말이 나오니 황당했어요.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예비 며느리가 찍히지 않겠다고 웃어 넘기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분명하게 말을 했죠. 뭐 어떠니? 어차피 니들 맞벌이라 바빠서 집안일도 잘 못할 텐데 내가 있으면 너네한테도 편하고 좋지 않겠어?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결혼할 때 합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머니 생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서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거예요. 살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모를까. 그럴 이유도 없는데 같이 사는 건 힘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요. 어머니 말씀대로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쉬어야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댁하고 같이 살면 며느리가 편하게 쉴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표정이 좀 싸늘해졌어요. 그래도 말투는 상냥하더라고요. 말투만 상냥했지 내용은 돈 한 푼 못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알았다. 나도 나름 생각해서 했던 말인데 어쩔 수 없네. 그럼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해야겠다. 정호가 말을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이사하면서 집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서 여유가 없어. 보태줄 수가 없구나. 그런 사정은 아직 못 들었어요. 저는 정호 씨가 저희 신혼집 돈 절반은 보태줄 거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호 씨가 1,200만 원밖에 없어서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긴 하네요. 그렇게 말하며 남친을 보니 남친 얼굴이 벌개져서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걸 저한테 말을 안 했으니 지도 저를 볼 수가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알게 될 거 왜 말을 안 했는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더니 말을 바꿨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봐야겠네. 한 5천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하구나. 이렇게밖에 못하는 내 심정도 좀 이해해줘.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냈는데 집도 못 해주는 애미 마음이 어떨 것 같니? 이렇게 겹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도 우리 들어가는 집이 동네가 좋아서 집값은 꾸준히 오를 거다. 원래 집값은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정 니들 집값이 감당이 안 되면 대출 좀 더 받으렴. 너는 직함도 있고 하니 대출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해야 니들 노후에 걱정이 없는 거야. 아직 젊으니까 일 열심히 해서 갚으면 되는 거고. 남친도 자기 엄마 말이 맞다는 듯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순간 갑자기 든 생각이 이 사람들은 내가 돈 버는 걸로만 나를 판단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괜한 생각이라며 애써 지우려고 했죠. 결혼을 앞두고 결혼 비용에 대한 말이 달라지는 건 지울 수가 없기는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친 어머니는 제가 참 잘 컸다며 이모 부부를 만나면 정말 잘 키우셨다고 칭찬 많이 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를 좋게 본 건 맞는 것 같아 헷갈리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빨간불이 들어온 신호더라고요. 싸우면 싸웠지 저 사람들 뭔가 찜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일종의 경고인 거였어요. 어쨌든 그래도 남친도 이모 부부를 만났고 결혼 날짜는 2월로 잡기로 했어요. 남친이 굳이 그렇게 하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왕 할 결혼 빨리 해버리자라는 생각에 그 말대로 했고요. 제가 비록 부모님 없이 이모 부부 손에 자랐다고는 해도 남친 집안에 비해 부족한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외가가 부유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알뜰하게 살았고 돈도 꽤 모았으니까요. 사실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아도 수도권에 적당한 집은 구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결혼을 해서 뭔가 눈앞에 놓인 상황을 탈출해야 할 만큼 절박한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도 식장 예약이 좀 꺼려지는 게 남친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였거든요. 제가 좀 뜸을 들이자 남친은 지가 직접 가서 예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저를 만난 남친은 이리저리 제 안색을 살폈어요. 윤정아, 너 혹시 요새 무슨 일 있어? 아니면 우리 집 인사하고 뭐 마음에 안 든 거야? 어째 네가 요즘 전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래. 나야 생각할 게 많아지기는 하지. 정호 씨 했단 말이랑 다른 게 많잖아. 정호 씨 말로는 집값은 정호 씨 집에서 해준댔는데 결혼 비용 다 해서 5천 이상은 절대 무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니 안 놀랄 수 있어? 그런 말 전혀 없었잖아. 그거 중요한 문제야.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중요한 일을 알려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듣게 하면 안 되잖아. 엄마니까 그랬지. 나는 엄마라서 뭐 남이라고 생각 안 한 것도 있고. 엄마 말대로 너도 그럼 5천만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둘이 똑같이 갚아 나가자. 그러면 되잖아. 5천만 원으로 다 집 구하는 데 쓰면 정호 씨 1,200으로 다른 거 비용하고 다 한다는 말이야? 그래? 그러자 남친은 말을 못하고 우물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자기네 집 사정을 봐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우리 사정 이해 좀 해줘.
내가 돈 많이 못 모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도 계속 낡은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이제 겨우 꿈을 이루시게 된 거라서 나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엄마가 원하는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나 결혼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돈 달라고를 못 하겠더라고. 엄마도 내심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 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데 여유 있게 못 해주시니까. 우리 둘이 벌면 대출금도 금방 갚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말자. 남친은 어떻게든 돈 문제를 무마하려고 했는데 저는 돈도 돈이지만 남친하고 남친 어머니 태도 때문에 더 불편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째 얼른 이 상황만 벗어나 보자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나중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자기만 어떻게든 모면하고 빠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으로서 신뢰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였죠. 저는 남친한테 앞으로는 뭐든 있는 그대로 다 말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알아야 할 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남친 어머니 역시 제가 할 말 다 하는 걸 보고 기분이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남친이 생각 없이 자기 엄마가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제가 기가 세다며 만만치 않겠다는 말을 한 걸 그대로 전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큰 소리 쳤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였어요. 내가 엄마가 자꾸 너보고 기가 세네, 우리 아들 힘들겠네 이런 말해서 그러지 말라고 뭐라고 했다? 아니, 언제는 똑 부러지고 잘 컸다고 해놓고 왜 그러냐고. 엄마 며느리 될 사람 그렇게 말하면 좋냐고 하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 뭐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다 좋기만 할 수는 없겠지. 그럴 수 있어. 암만 그래도 내 마누라 될 여자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좀 그렇더라. 엄마한테 너 적금 들어놓은 것도 많고 작은 집 하나 살 정도 여유도 있다고 했더니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 갑자기 막 너에 대한 무한 애정이 솟구치는 것 같다고나 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놨으니까 너에 대해 어디 가서 이상한 말은 못 하실 거야. 결국은 돈 많다니까 저에 대한 태도를 바꾸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참 불편했는데 남친은 아주 자기 잘했다고 어깨를 쫙 펴는데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그 뒤로 훈수 같은 것 때문에 남친 어머니를 몇 번 만났는데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돈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알아서 잘할 거니까 걱정 안 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함부로 대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꽤나 값나가는 식당에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잘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사람들 다 돈 있다고 하면 저러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며 애써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돈이라면 다들 그 앞에서 굴복하는 세상이잖아요. 순수하게 사람만 봐달라고 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죠. 그래도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남친 어머니는 제가 무슨 옷을 입는지, 구두는 어디 건지, 가방은 어느 브랜드인지 일일이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한 번은 남친 어머니가 친척분을 모시고 나왔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센스 있고 고급지게 이런 브랜드 가방도 있고 구두도 있다 그랬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놓은 자리에 저를 오라고 해서 또 한바탕 제가 돈이 많다는 걸 꽤나 자랑삼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자 어느 친구분이 안 입고 온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숙자너, 저번에는 네 며느리감 기 세다고 뭐라 하지 않았어? 키가 세도 돈 많은 건 좋은가 보다? 예, 그런 말은 그냥 하는 소리지. 너는 뭐 그런 걸 그렇게 새겨듣고 그러니? 너 우리 며느리 질투나는구나? 이렇게 세련되고 고급진데 돈도 많아서? 저는 정말 민망해서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친이고 남친 어머니고
저에 대해 할 말은 돈밖에 없나 싶어서 슬슬 짜증이 나고 마음의 갈등이 확실하게 불편함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야 말았어요. 저희가 식장부터 잡아서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을 때 혼수는 좀 나중에 하자 싶었는데요. 상견례 후에 혼수를 차차 마련할 생각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집 계약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남친은 집을 어디로 할 거냐며 자꾸 물어보기는 했는데 제가 마음을 못 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룬 것도 어찌 보면 잘했던 것 같기도 해요. 계약금을 크게 날려먹지는 않아도 됐으니까요. 저는 남친과 집을 보러 다니다가 시댁하고도 친정하고도 가깝지 않은 데로 정했어요. 남친이 한 말도 있으니 저도 5천만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둘이 똑같이 나눠 갚는 걸로 했고요. 일단 집만 봐두었고 그 집이 아니더라도 그 근처로 하자는 거기까지는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상견례가 늦어진 거는 남친 집 쪽에서 일이 생기는 바람에 계속 미뤄서였어요. 결국은 결혼식 한 달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집이 마음에 든 게 있어서 보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유럽 여행을 간 바람에 직접 만나지를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보류해 두었는데 그게 정말 1,000원이었지 뭐예요. 상견례를 앞두고 남친 어머니가 저를 보자고 하면서 일이 터졌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강남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으로 불러내셨어요. 어머니, 굳이 거기서 배워야 하나요? 그냥 다른 편한 데서 봐도 되는데요. 호텔 레스토랑이라니 좀 부담스럽네요. 예, 상견례 앞두고 내가 너 따로 밥 같이 먹고 싶어서 일부러 좋은 데 예약한 거야.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럽니? 시어머니가 밥 사주는 건데. 하지만 어쩐지 내키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이사에 리모델링에 돈 없다면서 그런 비싼 음식 사주는 게 좋을 리도 없었고요. 아무튼 불편한 마음을 안고 가기는 갔는데 남친 어머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저한테 하더군요.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어요. 제가 나갔더니 그 자리에는 남친도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남친 어머니 이야기는 해도 남친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게 남친 아버지가 자리에 잘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친 아버지가 따로 나가서 살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남친하고 남친 어머니는 그런 걸 전혀 말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그날도 단 둘이서 저를 맞이하는데 영 느낌이 좋지 않았고 그 느낌은 적중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제일 비싼 코스를 시키는데 저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무리는 무슨 무리. 이제 곧 한 집 식구 될 거라 축하 의미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일단 먹자. 먹을 때는 기분 좋게 먹어야지. 하면서 남친도 남친 어머니도 코스 요리가 다 나올 때까지 먹기만 하고 별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신혼집 구하기로 한 곳이 앞으로 집값 많이 오를 동네라며 제 안목이 대단하다고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돈복이 있어. 그냥 돈 냄새 맡는 데는 귀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직업도 돈 잘 버는 직업을 딱 알아본 것 같아. 그렇다니까 엄마. 윤정이가 진짜 돈이 붙는 사람 같아. 그래서 말인데 세아가 이 대출 상품 말이다. 이게 딱 네가 대출 받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대출 상품이요? 아, 저희 집 구할 때 대출 받을 거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이상하는데 말이야. 이래저래 돈을 쓰다 보니 잔금 내는데 2억이 부족하더구나. 네가 여유가 꽤 있다고 해서 그걸 좀 쓰게 해달라고 하고 싶었다만 그러면 너도 갑자기 큰 돈이 훅 나가서 비상금이 줄면 불안할 것 같아서 말이야. 이 대출 받아서 나 좀 해주련? 돈은 네가 갚는 데에 절대 무리 있지는 않을 거다.
신혼집 대출은 니네 둘이 같이 할 거니까 여유가 있잖아? 니들 생활비 쓰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 각자 용돈 하던 거 모아 써도 되는 거고. 이 정도면 네가 우리 집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다. 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 집값 잔금에 보태고 그 대출은 제가 갚으라고요? 네 이름으로 낸 대출인데 네가 갚아야지. 그럼 누가 갚아? 뭐 정우가 갚아야 하나? 윤정아, 내 월급 뻔한 거 너도 알잖아. 우리 어차피 같이 살 거고 너 우리 가족 되는 건데 네 돈 내 돈 따지는 건 좀 그래. 엄마한테 이 정도 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 정호, 너 뭘 그리 비굴하게 말하니? 그러니 제가 맨날 큰 소리 치지. 예, 이 정도는 내가 부모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너 하는 태도 보니 내가 마음이 상해서 안 되겠구나. 좋게 말하니까 잘못 들었냐? 이딴 소리나 하고 말이야. 나 이 돈 받아야겠다. 니네는 앞으로 돈 모을 일만 남았지만 늙은 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대출 받아다오. 너무 기가 막히니 혀만 차게 되더군요. 대출 상품은 10년 동안 갚아야 하는 거였고 그 기간 동안 저는 제가 쓴 돈도 아닌 것 때문에 제 생돈을 물어줘야 하는 건데 제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그걸 당연하게 요구하니 황당하게 그지없었어요. 자기야, 박윤정, 이 집 결국 우리 거 되는 거야. 나한테 형제가 또 있냐? 우리 집에 온리 원, 나 하나야. 엄마가 결국 그 집 우리 주지 누구 주겠어?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해. 정호 말이 맞다. 내가 이 집을 조카를 주겠니? 고모니한테 주겠니? 나 다 뜻이 있어서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집 얻는 거다. 이게 다 재산을 불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좀 하려무나. 다 서로 좋자는 거잖냐. 뭐가 서로 좋자는 거예요? 결국 그 집이 제 이름이 되겠어요? 어머니, 그 집 이름 제 명의로 해주실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친 어머니와 남친은 서로 얼굴만 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더러 이 대출금을 다 갚으라고요? 2억을요? 아니 뭐 저 생각해 주시는 척 저한테 그 돈 달라고 하려다가 대출 받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억지를 부릴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저 떠봐서 대출을 받을지 2억을 줄지 보려던 거군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니네 둘이 계속 같이 벌 거니까 미래에 너네 집에 먼저 돈 좀 대라는 건데 그게 뭐 그리 나쁘다고 이래? 일단 대출 상품이나 제대로 보고 말해. 저야말로 제대로 말해야겠어요. 저 이 결혼 안 해요. 파혼한다고요. 돈이 필요하면 아주머니 아들 돈으로 하세요. 이 대출 아들 이름으로 받으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놓인 대출 상품 카탈로그를 남친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 너 지금 이게 어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아줌마? 뭐 파혼을 해? 너 진짜 할 소리 못 할 소리 구분을 못 하는구나. 화가 난다고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내가 우습게 보여? 시어머니는 누가 시어머니예요? 저 집 계약도 안 했고 식장 예약하고 스드메 예약만 걸었지 결혼 안 했어요. 나 아직 아줌마 며느리 아니라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식구 어쩌고 하면서 사람 몰아매려고 하는 건 무슨 심보예요? 솔직히 결혼식 때 올리기 전에 이런 말로 사람 돈부터 뜯어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렇게 나만 보면 돈 잘 번다, 능력 있다 하던 이유가 있었네요. 내가 돈주머니로 보였던 거죠. 헛꿈 꾸셨네요, 아줌마. 저 아줌마 아들하고 결혼 안 한다고요. 얼마 전부터 계속 쎄했거든요. 사람 예감이라는 게 있다더니 정말 맞았네.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놔버렸어요. 제가 먹은 것만 계산하고요. 나중에 비싼 음식 사줬는데 파혼했다는 둥 그딴 말 듣기 싫었거든요. 남친 어머니도 그렇고 저는 남친이 너무 괘씸했어요. 어떻게 결혼도 하기 전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저한테 갚게 하라고 할 수가 있죠. 남친은 그날 밤에 찾아와서 저더러 왜 화를 내냐며 뭐라고 하더군요. 너 이런 식으로 화내고 화 풀리면 우리 엄마 어떻게 보려고 그래? 이게 그렇게 화낼 일 아니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한테 나쁠 거 하나 없어. 네가 대출금 갚는 게 뭐 그리 손해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집 어차피 우리 거 돼. 나 같으면 바로 여윳돈 2억 있는 거 찾아다 엄마 주겠다. 저는 뻔뻔한 남친한테 질려버렸고 그 자리에서 그놈 정강이를 차버렸어요. 이게 진짜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사람 아주 지르네. 야, 그렇게 좋으면 네가 대출받아서 네가 갚고 네 집 만들어. 그러고 집에 들어왔더니 남친은 또 그걸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서 남친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게 만들었더라고요. 야, 네가 감히 남의 집 귀한 아들 정광이를 시퍼렇게 멍들게 해? 너 미쳤지? 그러면서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길래 제가 손을 확 잡아버렸어요. 남친 어머니는 놀라서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아주 부모 없이 큰 티를 이렇게 내네? 불쌍한 년 걷어주려고 했더니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래서 돈밖에 모르는 것들은 천박하다고 하는 거야. 이봐요 아줌마. 아줌마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결혼하기 전부터 대출받아 지들 돈 해내라는 사람이 누구 보고 돈밖에 모른다는 거야. 뭐? 걷어줘? 걷어줄 능력이나 되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집안인 걸 모르고 결혼할 뻔한 걸 조상님이 살려주시나 보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나 지켜주시는 거야. 이봐요 아줌마. 당신 아들이야말로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니까 주제 파악 좀 해. 어디 돈 1200 갖고 결혼하려고 하면서 여자 등골 빼먹을 생각을 해? 저는 바로 시어머니 손을 확 놔버렸고 그 자리에서 남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내 말 잘 들어? 너 스드메 예약한 거 위약금 반 낼 준비나 하고 그동안 결혼 준비한다고 나 돈 쓰게 한 거 죄다 물어낼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식장 예약은 네가 혼자 가서 잡은 거다. 네가 알아서 해. 너 같은 놈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한 내가 미쳤지. 내가 멍청했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날 이후 남친은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집에 들어가 이모 부부한테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결혼을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하고 결혼하려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홀가분하고 아무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동안 불안해하고 질려 있었던 걸 털어내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마음만 들었어요. 그런 시댁인 줄 모르고 결혼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제 말에 이모는 어디다 대고 부모 없다는 말을 하냐며 화가 나서 당장 쫓아가려고 했지만 제가 겨우 말려서 진정하셨어요. 이모부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이것저것 돈 들어간 거에 비해 손해본 거는 꽤 됐지만 집 계약 안 한 것만 해도 어디예요. 저는 그 정도 손해는 앞으로 인생을 위해 수업비 냈다고 생각했어요. 남친한테도 돈 전부 계산해서 절반 내놓으라고 했고 연락이 없길래 회사로 찾아가자 놀라서 바로 돈을 보내줬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니 남친 회사에서는 좀 불편해했나 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저희 기업이 꽤 큰 고객인데 거기 개발 차장하고 파혼을 했고 이게 은근히 소문이 퍼져서 남친한테 책임이 있다는 게 알려졌나 보더라고요. 결국 그 회사에서는 남친을 지방에 있는 계열사로 내려보냈어요. 남친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한테 왜 파혼했는지 말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던 거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긴 것도 이제 반년이 되어가네요. 지금은 저도 많이 안정을 찾았고 제 생활 잘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중요한 일 앞두고서 자꾸 마음이 걸리거나 불편한 게 생긴다면 잠시 멈추고 잘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특히 결혼 같은 인생이 크게 바뀌는 일은 더더욱요.
저처럼 빨리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아니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결혼은 저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해야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 제가 희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